자, 이제 두 번째 8쪽으로 넘어가서 자연에 대한 철학. 자, 신에 대한 철학, 자연에 대한 철학, 인간에 대한 철학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식의 근원에 대한 분류는 좀 없애고 대상에 대한 분류를 가지고 베이컨을 받아들이신다면은 아마 좀 현재의 학문 분류하고도 잘 맞을 것이다. 근데 이 자연에 대한 철학부터는 좀 복잡합니다. 크게 물리학, 형이상학, 수학 이렇게 좀 나뉘게 되는데 크게는 물리학, 형이상학, 수학은 보조학문으로 설명이 됐었죠. 자연 철학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다 둘로 나뉘게 되는 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원인에 대한 탐구와 결실의 생산. 결실의 생산이라는 걸 응용한다는 거네요. 원인을 탐구하고 결국 난리지 아는 것은 파워, 힘이다. 지배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자연을 지배한다. 인간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써먹는다는 뜻입니다. 결실이죠. 그다음에 사변적 지식과 시술적 지식. 시술이란 말이 좀 번역이 좀 좋지 않은데요. 사변이라는 것은 어떤 진리를 탐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번역이 좀 좋지는 않고요. 시술이라는 건 기능한다는 거죠. 기능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결실과 같은 것이죠. 응용, 적용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과 자연적 지혜. 그 당시 용어들로는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었을 텐데요. 자연과학은 오늘날 말하는 발견의 학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견과 증명의 학문. 그다음에 이제 자연적 지혜라는 것은 그것을 인간의 삶에 써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자연 철학을 이제 또 둘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자연에 대한 이론이 있고 응용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자연에 대한 이론은 두 가지로 또 구분된다는 물리적인 것과 형이상학적인 것. 근데 이제 계속 번역어가 문제가 돼서 제가 이 번역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좀 힘드실 거예요, 그 부분이. 자연이라는 것은 이제 피시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나타나는 모든 것입니다. 빛에 나타나는 것도 되고 보이지 않던 것, 또 해가 떠오르는 것, 또 변화하는 것, 이 모든 게 피시스네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도 여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공간 안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물질적인 것이라는 표현이 훨씬 좋겠네요. 두 번째는 형이상학적인 것은 이제 피시스, 물질적인 것을 넘어선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피시스입니다. 피시스, 시간 공간 안에 나타나는 것과 그것을 넘어서 있는 것, 둘로 나눈 거야. 그럼 완전히 하나의 원리적 구분이 되는 겁니다. 시간 공간 안에 나타나는 것과 그 나타나는 것 너머에 있는 것 둘로 나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물질에 내재하는 것, 물질적인 것이고 형이상학은 물질로부터 분리된, 추상화된 것 넘어서서 영원한 것, 법칙 같은 걸 말하는 거네. 그러니까 물리학은 운동 또는 어떤 양, 질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자연을 넘어선 것, 자연 너머학은 그것들의 어떤 형상이나 또는 법칙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왜 지구는 둥글까요? 이런 걸 탐구한다는 거. 왜를 탐구하는 거죠. 지구의 모양을 탐구하면 물리학이고 지구가 도는 걸 탐구하면 운동을 탐구하면 물리학이고 왜 돌까요? 이런 걸 탐구하면은 형이상학 그 자연 너머학이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이 되죠, 그죠? 번역만 잘했어도 전혀 문제가 없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나눠버리니까 물리 이렇게 되고
형이상하 이러니까 완전히 별개의 것이 돼버렸어요. 그 관계, 밀접한 하나의 사슬이 끊겨버렸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거기다 또 제목은 자연철학이에요.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학문을 하겠습니까? 핵심은 이제 자연, 피시스라는 것이고요. 피시스는 나타나는 것이란 뜻이고, 그럼 이제 나타남에 관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학문이네요.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왜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얼마나 나타나 있을까요? 이런 걸 연구하는 걸 이제 피직, 이제 물리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 가락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학문이고, 그걸 넘어서 있는 것에 대한 것, 이것은 이제 그런 걸 넘어선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학문은 또 셋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거의 고단락 중간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사물의 컨텍스처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짜임새란 말이 틀린 번역이 전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텍스처 하면은 우리 고기 먹을 때 주영 씨 부드러운 고기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막 질긴 고기 좋아하세요? 부드러운 고기죠? 당연한가 그게? 이게 텍스처예요. 그러니까 질감, 질기냐, 부드럽냐. 그 사물이 단순히 얽히고 설키고 생긴 것만 나타내는 건 아니고 그러한 질김 정도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짜임새라고 말할 때는 이런 조직이라는 의미와 그러한 질감의 의미도 함께 들어가 있어서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 단단하냐, 성기냐,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낱말입니다. 다음에 configuration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우리 컴퓨터에서 보면 쉽게 쓸 수 있죠. 이제 어떤 값을 배정하는 거잖아요. 단순한 구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색상 조절할 때 명도, 채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게 configuration입니다. 짜임새가 있는데 이 짜임새에 따라 가지고 그 짜임새를 조정할 때 그 조정의 원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이라기보다는 구성의 원리에 가까운 말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무조론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둘째는 사물의 원리들이나 시간적 근원. 그러니까 빅뱅 이론들은 이제 첫 번째 분야에 속하고, 두 번째에 그 사물 밀입자, 소립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 물질의 근원을 다루는 것이 될 테고요. 세 번째는 사물의 다양성과 특수성, 그 사물의 성질을 다루는 거죠. 초전도 물질 이런 것들 다루는 거. 이런 거 이제 세 개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주론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입자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그 각 사물들의 성질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회전체는 어떻고, 가속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물리학은 이 세 가지 분야에 다 포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이상학은 좀 이상하죠, 그죠? 이제 이거를 일단은 물리학이라고 한 것을 자연학이라고 해보시고, 형이상학을 자연 너머학이라고 해 놓으시면 조금 연결은 됩니다. 근데 비유를 좀 썼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 알파벳 문자들을 합성하고 그 순서를 이리저리 바꾸어서 무한히 많은 낱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낱말들 전체를 다 연구할 수 있나요? 사실 연구도 그렇게 하죠. 언어학자들, 특히 이러한 렉시코놀로지, 사전학을 하시는 분들은 낱말 하나하나를 다 연구합니다. 실제로. 없는 게 아니죠. 다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구성의 원리들을 연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물질들은 왜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지, 화학기호 같은 거를 뜻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에 화학 원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전에 발견 못했던 것들을 지금 계속 발견해가고 새로운 원소들을 발견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주로 나가면은 더 많은 원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원소들. 그럼 이 새로운 원소들을 가지고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겠죠. 좀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이제 물질 할 때는 매터라고 씁니다. 매터. 이건 이제 매트릭스, 마터, 자궁이란 뜻에서 오게 되는데 어떤 것이 나아지는 근원이란 뜻입니다. 다음에 이제 매스라는 말도 쓰는데 이건 우리가 질량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매스라는 말은 그냥 덩어리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물질이 기본이고 매터가 기본이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면 전부 매스가 됩니다. 그리고 물리학은 이 매터를 다루는 경우가 있고 매스를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매터의 경우에는 거의 화학에서 주로 다루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이 매스의 경우에는 특정한 성질들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성에 있을 때와 지구에 있을 때 좀 달라지죠. 또 뭐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은 규모일 때, 뭐 예를 들어서 밀입자, 소립자인 경우와 원자, 분자의 경우 또 달라지게 성질이 달라지잖아요. 요건 이제 매스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죠. 요 전혀 다른 성질들을 연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매스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너머학이라는 것은 특정한 방식으로 이제 형태화되고 이제 성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밑에 몇 가지 그 예를 든 걸 보면은 베이컨이 말하는 자연 너머학의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감각, 자발적 운동, 섭생, 색채들, 무거움과 가벼움, 밀집과 희박, 열과 냉, 그 밖의 다양한 본성들 및 성질들. 이건 매스의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매터가 아니고, 불변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고유한 어떠한 그 자체 성질들을 연구하는 거. 근데 그것을, 모든 경우에 다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대표적인 성질들을 따로 떼어가지고 연구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알파벳 연구와 같은 것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이걸 형상이라는 말로도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자연 너머학은 이렇게 보편적인 성질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연구에서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게 하나는 관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실험하는 것이죠. 관찰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그 자체로 고정시켜서 그것이 어떤 모양과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인데 반해서 실험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인데요. 이 두 가지 관찰과 실험이라는 것이 과학의 주요한 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론이 필요했습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정당화한 원리인데요. 우리가 이걸 놓으면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유낙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게 떨어지네요. 이렇게 자유낙하.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뉴턴이 했던 질문과 같은 것인데,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이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간의 크기를 가지고, 공간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때는 중력을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는 완전히 변화된 방식의 설명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론이죠. 뉴턴 역학이라는 게 있고 아인슈타인 역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이 자유낙하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중력이라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중력 장이론을 전제로 하고 이 이론이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물체가 떨어진다는 걸 설명했죠. 관찰을 하고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찰과 실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유낙하라는 하나의 법칙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아인슈타인 이론으로 오면 중력이 전제되지 않고도
어? 자유낙하라는 법칙을 전제하지 않고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체계가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개가 필요한데 하나는 관찰과 실험 같은 겁니다. 요거는 또 하나는 이론. 세 번째가 그럼 이 둘 일상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관찰과 실험과 이론을 뭐 어떻게 이걸 기술할 것이냐. 기술의 도구로서의 수학이 필요했어요. 수학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자연적인 관찰, 실험 이런 이론들을 설명할 길이 없어. 응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자신들의 설명을 이제 교환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수학이 없었더라면은 이러한 물리학의 성공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한편으로는 일반인들에게는 다가갈 수 없는 어려운 언어지만은 실제 물리학을 하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언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어는 이제는 일상어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심지어 이제 인공지능이 나온다면 인공지능 컴퓨터는 일상 언어를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컴퓨터 언어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 컴퓨터 언어는 인간은 아예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 인공지능을 설계한 설계자도 인공지능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은 자기만의 언어로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놀라운 세계가 신적인 언어가 개발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인공지능의 설계에 쓰이는 비트 수는 64비트 정도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엔 이제 그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게 됐죠. 양자 컴퓨터의 경우에는 64비트를 넘어서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빠르기에 무한한 처리 용량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신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여전히 이제 그 십진법 체계 안에 머물러 있고 그냥 기껏 해봤자 이진법 체계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처리 속도가 그렇습니다. 10진법, 12진법 정도는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게 뭐지 하고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네. 인공지능도 이세돌 하나 이기려고 기계를 한 1000개를 넘게 동원을 해야 됐었고, 결국은 그 기계 인공지능 언어라는 것도 결국은 나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체계 내에서 결국은 인간 언어를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가서 그런 생각이. 이제 AI는 한 대로 구성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의 인간 기술로는 한 대의 컴퓨터로 AI를 구성할 수는 없고요. 보통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대 정도 이상으로 구성이 됩니다. 2000대를 동시에 연결해서 분산 처리한다는 기술, 이것이 굉장한 기술인 거죠.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분산 처리 방식이라기보다는 패키지 방식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게 아니고 거기서 발생하는 열이 문제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적절히 열을 제어해 줘야 되는 거죠. 냉각기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컴퓨터 한 대로 동원하는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보다 더 훌륭한 컴퓨터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PC들을 연결하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슈퍼컴의 500배 정도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컴퓨터들을 하나로 연결하기만 한다면은 무한한 속도로 무한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부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분산해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지정한 뒤 딱 받으면 그 컴퓨터 안에서는 0.0001초 만에 처리가 됩니다. 이게 주고받는 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건데. 이게 그 분산 처리라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쫙 나눠줬다가
결과값을 모아서 하나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기술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하고 똑같아요. 두뇌가 쫙 퍼졌다가 쫙 종합을 해가지고 결국 단순한 하나를 누구니 상원 씨라는 거 알아보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쫙 뇌는 하나의 정보를 받아들이면 딱 분산시킵니다. 한 뒤에 0.05초 이내에 딱 이렇게 오상호하고 딱 알아보는 거죠. 이거하고 지금 AI 컴퓨터하고 기능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인간도 뇌 하나로는 어렵기 때문에 뇌 여러 그 얘기는 좋아. 언어라는 비효율적인 네트워킹 수단 쓰는데 결국 그냥 뇌파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예, 왜냐하면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언어 매체야. 예, 그러니까 우리 모든 판단은 말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 다르면 우리 번역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번역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 안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언어로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은 자동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이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외국어를 받으면 내가 버벅거리잖아요. 이렇게. 내가 아무리 외국어를 잘해도 이렇게 뭔가 버퍼링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네. 컴퓨터가 컴퓨터 언어 말고 인간 언어 처리할 때 똑같은 거니까 오히려 인간 뇌가 그 성능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일단 컴퓨터의 그 이제 프로그램은 기본 전제가 호환성이에요. 네.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부터 지금 요즘 뭐 프로그램도 아시잖아요. 다 긁어오는 거거든요. 만들지 않아요. 이렇게 다 긁어와요. 그리고 오픈소스 리눅스 쓰잖아요. 오픈소스라는 거는 누구든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야. 해가지고 링크만 걸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딱 돌려보면 어딘가 버그가 있어요. 최고의 기술은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바로 시큐리티, 보안 프로그래머입니다. 이 잘못된 버거를 찾아내는 사람이 최고의 기술자예요.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설계하는 것이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는데 이 설계하는 것이 의도된 대로 작동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뭐 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나사 해킹할 수 있는 거죠. 같은 프로그램을 쓰니까 그래요. 다른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자체 개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는 악착같이 자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오픈 안 시키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점 도태됩니다. 사람들이 안 사거든요, 이제는. 결국 다 인터넷 네트워크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탁 가가지고 코덱을 깔아주세요 그러면 이거 얼마를 깔으라는 거야. 불편해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자동 코덱으로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연결이 돼야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빼고 써서 다 멸종하는 분위기인가요? 다른 언어들.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이상한 현상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이제 그 인터넷을 쓰면서 나도 저자가 될 수 있잖아요. 막 올리잖아요, 글을. 근데 영어로 쓰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어가 살아나고 있어요. 이거 쓰는 거야 모어가 낫지. 읽는 거야 뭐 영어도 뭐 읽을 수 있지만은 영어로 쓴다는 거는 뭐 10배 이상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쓰고 나도 자신감이 없고. 그러니까 모어 쓰기가 활성화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요. 영어의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전류가 인터넷에 지금 막 무료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예측은 잉글리시 알파벳, 라틴 알파벳이 석권할 거라고 봤는데 의외로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많이 쓰면서 이런 모어와 그 모어를 쓰고 있는 알파벳, 뭐 한글 또는 뭐 중국어, 일본어 이런 그런 소수 언어들이 글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키릴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 예측이 좀 어렵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아무튼 뭐 그 경계어들도 상당히 되살아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영어의 위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또 이런 작은 말과 글자들도 상대적으로 자기만의 서식지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BBC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수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관찰, 실험의 모든 결과들을 적을 때 정확히 기술에 나가기 위해서 바로 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언어를 선택을 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론 분야는 그렇고요. 그쪽으로 가시면은 기능 분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능, 응용, 적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달라 시술적 분야라고 했는데요. 지혜라고 하는 건 이제 프루덴스 하면은 실천적으로 써먹는 거야. 응용하고 적용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번역이 좀 좋지는 않은데요. 여기 보면 실험적인 거, 철학적인 거, 마술적인 걸 써놓고 있죠. 이제 이 마술이란 말을 또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좀 이상해요. 우리 이제 매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마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마구스 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구스라는 거는 파우스트 같은 게 마구스 소설이야. 그게 파우스트, 슐러의 파우스트도 있고 그런데 파우스트는 주먹이라는 뜻이죠. 이 손이라는 것은 마누스, 만나 이런 건 다 손이란 뜻, 만들다도 손이란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드는 자란 뜻인데 창조자네요. 그러니까. 그럼 이러한 만드는 자, 주먹을 가진 자들은 어떤 주문을 갖고 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영어로는 뭐가 있나요? 아브라 뭐 카타브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확 바뀌는 거 이런 게 이제 마구스죠. 말로써 없던 것을 만들어내고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힘. 이게 마구스입니다. 매직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힘 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그 마구스 소설이라는 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요때 끌었었어요. 철학적인 것이라는 건 원리를 설명하는 것, 뭐 그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여기서는 지혜, 써먹는 것이죠. 올바로 써먹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험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재현해내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험이 다 똑같네요. 그죠? 어떤 걸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방법을 어디에 써먹으면은 실제 생활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뒤에 보면 목록을 만든다고 한 게 바로 그런 거죠. 요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생활에 이걸 써먹고 하나의 목록,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 응용과 적용을 통해 가지고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말한 시술이라는 것은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 그 응용과 적용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쉽게 설명이 됐네, 그죠? 오늘날식으로 하면 이론 과학이 있고 뭐 응용 과학이 있는 거네요. 세 번째, 인간에 대한 철학. 인간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학은 아니네요. 휴머니티 그러니까 학은 아니고 후무스 하면 지늘기란 뜻입니다. 그러면 번역이 어떻게 되나요? 참 어렵네.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걸 후무스를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다움입니다. 사람됨 또는 사람다움. 그러면은 사람다움에는 우리 수신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동양에서 수신. 그러면 몸을 닦는다 이네요. 이때 몸을 닦는다라는 것은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실제로 몸을 바르게 해야 되죠.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면은 눈빛, 낯빛 또는 손가짐, 손의 태도 뭐 이런 등등 말투 이런 것들 모두를 바르게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는 실제로 몸을 닦는 거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몸을 닦고 그 몸을 잘 닦아가지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그 바른 몸가짐을 통해서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 이게 예죠. 그러니까 수신의 핵심은 바로 예를 아는 겁니다. 예를 실천하는 것이 수신의 핵심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자, 휴머니티 할 때도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네요. 사람의 몸에 대해서 잘 아는 거. 그리고 다만 이제 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 동양에서처럼 예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게 좀 달랐어요. 서양은. 그리고 한번 한 장 넘겨 보시겠어요? 네. 자, 몸에 대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의학이 있네요. 의학. 네. 아픈 몸을 치료하는 거네요. 의라는 건 고친다는 뜻입니다. 몸을 고치는 학문, 의학이고, 다음에 코스메틱을 치장술이라고 했는데, 이건 조화에 관한 겁니다. 단순한 치장은 아니에요. 이제 귀족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사교죠. 그러니까 춤도 배워야 되고, 검술도 배워야 되고, 승마도 배워야 되고, 화술. 이런 게 바로 코스메틱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이 되기 위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치장은 아니야. 그러니까 코스메틱이라는 것은 사교술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교양 학문이에요. 스피치 학문, 미디어 학문이기도 하고 스피치 학문이기도 하고 예술에 관한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체육이라는 것도 여기서는 단순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체육은 아니고 김나스티케니까 이제 그 자기 몸을 균형을 잘 잡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달리기 잘하고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자기 몸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체육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네. 뭐라고 번역하기 힘든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로 했던 게 바로 이 김나스티케입니다.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할 때 건전한 신체를 만드는 게 바로 김나스티케입니다. 넷째는 요건 좀 이제 그 베이컨이 자기가 쓰면서도 이런 거 없었지만 참 이상하지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쾌락에 관한 것인데요. 예, 각주를 좀 달아놨죠. 성적 쾌락이나 사치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거. 이게 인간의 그 본성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거는 네. 예시로 나온 것들 보면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감각적 쾌락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 그 어릿광된 우리 카페 기분 전환을 위한 놀이 좀 어떤 게 그게 될 수가 있어요? 그 향락. 네. 그러니까 쾌락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적 쾌락도 빼놓지 않았다는 거야, 베이컨이. 우리 왜 그 카마수트라 이런 데 보면은 그러한 부부간의 이런 성적인 즐거움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감각적인 이 쾌락을 뭐 먹는 것뿐만 아니고 로마 때는 이 먹는 걸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식도락 이런 거 굉장히 중시했는데 이제 17세기 지금 여기 17세기잖아요. 17세기는 정말 서양에선 성이 문란했던 시대입니다. 성병이 창궐했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우리 빅토리아 시대 보면서 다시 좀 금욕적인 걸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이컨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성적 쾌락을 추구했던 시대예요. 그때 당연히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임질, 성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자기 실험이라는 걸 많이 해요. 셀프 엑스페리멘트 해가지고 이제 매독이라든지 임질 이런 게 왜 걸리는지 자기한테 직접 그 균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옮기게 한 다음에 이제 임질이나 매독이 이렇게 발생되는 과정과 이렇게 퍼지는 과정을 쫙 기술한 책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적 쾌락을 그 시대 자체가 굉장히 중시했던 시대예요. 우리가 좀 잘 몰랐던 시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에 대한 지식, 이렇게 나는 정신에 대한 것을 아주 복잡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실체적 연구, 두 번째는 기능에 대한 연구, 본성 연구와 기능 연구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본성 연구를 보니까 영혼이 과연 어디로부터 생겨나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 과연 우리 몸에서 저절로 생겨난 거냐, 아니면 신께서 우리 몸 안에 주입을 해준 거냐, 그리고 영혼이 불멸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은 물질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죠. 본성 연구고요. 기능 연구를 좀 복잡하게 했는데요. 기능 연구를 보니까 첫 번째는 이성과 오성에 대한, 오성이라고 번역한 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번역이고요. 지성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지성이라고도 좀 번역하기 좀 그렇죠, 그죠? 알아내는 힘, 아는 힘이고, 이성은 깨닫는 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의지와 욕망. 의지라는 건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욕망이라는 건 바람입니다. 감정 같은 경우는 우리 감관이 있어서 그 감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느낌, 이런 감정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설명이 되니까 넘어가고요. 다음에 11쪽으로 오시면은, 여기서 기회라고 번역한 건 전부 이제 아트 같은 건데요. 우리가 예술이라고도 번역하지만은, 아트라는 개념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잘한다는 뜻입니다. 뛰어나게 잘하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잘 발휘하는 것, 네 가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발견, 다음에 이제 시험, 다음에 기억, 다음에 이제 이런 전달, 이 네 가지를 쭉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더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만 몇 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견. 제가 이제 좀 원괄호를 쓰면서 좀 강조를 해놨죠. 첫 번째 발견은 나침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나침반을 발명을 했더니, 야, 이제까지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진리를 발견하게 됐네요. 이렇게 어떤 기기의 발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 신대륙 발견도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이런 실험 도구들을 발명해서, 없던 것들을 발명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없었던 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발견의 논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발견한 것들을 몇 가지 이제 썼는데, 관찰한 결과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 수집하고, 여기 이제 연상이라고 했는데, 연상이라는 것은 서로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견물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들과 차이점들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나름대로 법칙으로 이어가는 것, 이것이 연상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발견은 단순한 발견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고, 거기 어떤 법칙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 두 번째는 이제 판단인데요. 판단이라는 것은 이제 귀납이라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베이컨이 썼던 이제 방법이 귀납인데, 귀납에 대한 설명 한번 들은 적이 있죠. 하나의 사물들로부터 그 사물들 모두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것, 법칙 이런 것을 이제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귀납이었습니다. 귀납이든 연역이 됐든 또는 논증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증명의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단한다는 건 옳고 그름을 판명하는 것이고, 옳고 그름을 판명함으로써 결국 진리를 증명하는 것이죠. 증명의 종류도 여러 가지를 좀 쓰고 있습니다. 직관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제 귀납이라는 것이 있었고, 3단 논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일치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12쪽에 세 번째 단락에 쭉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뭐 이제 기록하는 것이니까 요거는 뭐 학문과 관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아마 분류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13쪽에 이제 네 번째 보면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달에 관한 것인데요. 이제 발견하고 또 발견물들을 이렇게 저렇게 연관시켜 가지고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 이론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널리 가르치고 알려야 되겠죠.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식의 전달. 전달하는, 여기 이제 트레디션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전승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전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알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전달 수단, 뭐, 강조를 지금 해놨는데, 전달 수단, 전달 방법 등등. 전달 수단을 보니까, 전달 수단은 뭐 당연히 말이네요. 지금은 저는 이제 말과 글에 의한 전달은 제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통계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도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를 주로 활용해서 오늘날에는 수많은 지식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보 전달의 장이죠. 동영상 같은 경우는 말입니까? 글입니까? 이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달 매체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한번 만들었던, 우리 상우씨 봤죠? 그죠? 인포그래픽스. 이런 거는 말도 글도 동영상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달 매체가 생겨난 것이고요. 그걸 외부로 옮겨 놓으면 돈이 조금 부족해서 못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외부로 전달이 되면 그 안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또 실제 부가적인 설명과 링크를 걸어서 그 인포그래픽스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들을 하이퍼링크로 다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션 인포그래픽스를 활용한다면은 그 안에서 역사, 시간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종류의 전달 매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베이컨은 이러한 이제 전달 수단은 예측조차 못하고 있죠. 근데 원래 그림은 옛날부터 있었던 전달 수단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동영상이란 것 자체가 1초에 한 24장 이상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니까 그림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뭐 플래시하고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디오 클립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비디오 클립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제 그러한 현장감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플래시는 그것보다 슬라이드를 적게 해가지고 마치 만화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의 감동도 달라지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비디오 클립의 경우, 동영상의 경우에는 그 한 장면 속에서 흘러가요.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반면에 그림의 경우에는 우리가 재구성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그림을 한 장이 아니라 수십 수백 장을 그 짧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걸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지 효과가 다르다는 거야. 한 장의 그림, 여러 장의 그림 100장을 쪼르륵 보는 거하고 하나의 동일한 장면에서 움직임으로 보는 거 사이에는 인지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매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거하고 동영상은 완전히 다른 매체이고요. 동영상에 또 뭐도 들어갑니까? 음성 서비스가 들어가고 글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픽도 처리할 수 있고요. 지금은. 그리고 뭐 요즘은 그래픽 정도의 수준이 VR 기술을 활용하면은 이게 망한지 뭐 실물이 실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완전 뒤죽박죽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까지 나왔어요? 3D를 넘어서 시뮬레이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안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눈으로 보는 시대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맛도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맛을 보면
그 정보 이미지, 정보를 통해 가지고 맛의 정보를 내가 전달받게 되고, 이 맛의 정보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커피 맛을 깨워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실제로 맛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커피를 한 번도 안 마셔본 사람이라면은 그 정보를 이렇게 접했을 때 이게 무슨 맛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커피 정보와 연결시킬 수 있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이제 그런 홀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새로운 전달 방식도 수단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컨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전달 수단들이 지금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달의 방법을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13쪽 맨 밑에 단락입니다. 이제 지식의 활용과 관련된 방법과 진부와 관련된 방법. 하나는 교시고 하나는 검증인데, 교시라는 건 당연히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있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검증이라는 것은 실제로 재현한다는 겁니다. 증명하는 방식이고요. 전달이라는 것은 이렇다더라 라고 설명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포리즘 방식과 체계적 해설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포리즘은 아라는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길이 끊긴 상태, 아포리즘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더 이상 그 이끌어주지 않아요. 니체가 이런 아포리즘을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마치 시인과 같은 방식으로 툭 던지면 길이 끊겨버리죠.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계적 해설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A로부터 B로 아주 체계적으로 증명의 방식을 활용해서 연역적으로 추론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체계적 해설법인데, 여기에는 뭐 반증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반론, 반증, 뭐 또는 귀납 추리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체계적으로 해설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해설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깊이니 너비니 길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건 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깊이라는 것은 속속들이 알게 해준다는 것이고요. 너비라는 것은 외연을 확장한다는 것이고, 길이라는 것은 실천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 넘어갈 테고. 15쪽으로 오시면은 또 하나 이제 베이컨이 강조하고 있는 것,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죠. 세 번째 단락, 전달의 수사. 여기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일러스트레이션은 거짓으로 일어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가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고, 말을 얘기할 때 막 히히하는 이제 말을 보여줄 때 말의 모상을 보여주는 거, 이게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의 모상을 보고 실제 말의 모양을 떠올릴 수 있죠. 유니콘 같은 경우 실제 볼 수가 없잖아요. 유니콘 그림을 통해서 유니콘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설명해 주는 거, 이게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상대성 이론 설명하기 어렵지 않아요. 상대성 이론에 대한 하나의 일러스트레이션, 하나의 이해할 수 있는 상을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묘사라고도 할 수 있고, 정확한 뭐 번역은 좀 어려운데요. 하나의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시간이 많이 가네. 네,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의 2의 2. 이제 이성의 기능에 대한 이제 연구를 통해서 학문 분류를 쭉 했었죠. 이제는 마지막 것이죠. 인간의 욕망, 의지, 이것과 관련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걸 대표하는 학문은 윤리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심리학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당시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없었어요. 심리학이 없다 보니까 이제 윤리학이 모든 걸 포괄하게 됐는데, 심지어 윤리학이 정치 철학까지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좀 분류 체계가 너무 넓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7쪽에 오셔서 이 부분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인간의 그 감정이라든지 의지에 관한 학문은 사실 윤리학으로 포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이컨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윤리학이라는 범위 안에 굉장히 많은 영역을 포괄시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영역을 포괄시켰는데, 하나는 그 좋은 것, 좋음에 관한 겁니다. 좋음. 또는 이제 착함에 관한 거죠. 선.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냐, 이게 참 문제인데, 선악. 우리가 선을 착하다고 할 수 있나요? 네, 번역이 아주 어렵습니다. 선을 착함이라고 할 경우 악을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요? 나쁨? 그러니까 나쁨은 좋음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선을 우리가 좋음이라고 할 때는 악을 나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을 착함이라고 했을 때는 악은 몹쓸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대칭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쁘다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홀더, 이게 지금 떨어져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나쁩니다. 나쁘다라는 것은 품질이 낮다, 떨어진다는 뜻이야. 나쁘다라는 것은 뭐 그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 원래는 덜 익었다, 못생겼다, 못생겼다 하여튼 제대로 안 됐다, 사다리가 왜 부러져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어떤 그 허물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나쁘다는 겁니다. 반면에 좋다라는 것은 물이 익었거나 온전히 갖춰져 있거나 제대로 된 건 전부 좋은 거죠. 꽃이 활짝 핀 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갖춰야 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는 좋은 것이고, 뭔가 빠지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존재론적인 수로이네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뭐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람, 꽉 찬 사람이네요. 무르익은 사람, 사람다운 사람. 나쁜 사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악이라고 말할 때는, 착하다라는 건 뭐냐면, 착이라는 것은 저도 이게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던 건데, 제가 이제 요즘 악에 대한 연구를 한 3, 4년 이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말놀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착하다는 말의 어원을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착하다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이제 우리 말로 쓸 때 언제 많이 쓰냐면은 아이한테 많이 써요. 아이고 착해라. 머리 쓰다듬어 줄 때죠. 그때 우리가 잘 쓰는 것 중에 참 잘했어요야. 착하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참 잘하고 있는 경우죠. 근데 뭘 잘하는 경우냐면, 아빠 말을 잘 들으면 착한 놈이지. 그러니까 무엇인가 주어진 일을 잘 해내면 착한 거야. 예를 들어서 악당에게는 악당의 말을 잘 들으면 그 잘 듣는 놈이 착한 거야. 그러니까 착하다라는 것은 척척 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착하다라는 것은 기준이 정해지고, 그 주어진 기준이 명령이라고 쳤을 때, 또는 어떤 과제라고 쳤을 때, 그거를 제대로 잘 해내는 상태가 착한 거네요. 그러면 아이가 아빠한테도 할 수 있네. 우리 아빠는 참 착해요. 그럼 무슨 뜻이야?
자기 말 잘 들어준다는 뜻이죠. 이렇게 착하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과 관련해서 그걸 잘 해내는 것을 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 우리말에 적절치 없는데 문학 작품을 많이 살펴보니까 사시남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몹쓸 놈 이렇게 나와요. 몹쓴다는 게 뭐냐면 몹쓸병 할 때 나오는 거죠. 몹쓸병. 그냥 단순히 뭐 암세포 정도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몹쓸 짓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중요한 어떤 그 요소를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몹쓸 짓이라는 건 파괴하는 것이죠. 부수고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그래서 더 이상 그것으로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거. 이건 몹쓸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반면에 악하다, 몹쓸 짓은 나쁘게 만드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회생 불가능하도록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완전히 부수고 무너뜨리는 거. 이거는 몹쓸 짓이야. 이렇게 보면 이제 선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착하다는 거네. 잘한다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표현으로는 아레테, 훌륭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두 번째는 정신의 양육이나 배양을 다룬다고 했는데요. 이 정신의 양육이나 배양이라는 것은 이제 의지에 관한 거네요. 우리 그 아타락시아 문제 같은 게 요즘 대표적으로 학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의지 박약. 성공하려면은 무한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몇 시간 자야 되나요? 2시간, 3시간 이렇게. 결국 의지가 강할 때 뭔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타락시아라는 의지 박약이라는 이것은 우리에게 성공을 가로막는 최고의 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은 논문 쓰는지 모르시나요? 잘 알고 있는데 왜 못해요? 생각한 대로 몸이 안 따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지 박약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거 멀어지고 선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 이거 이제 우리의 심리하고도 연결되고 또 윤리학하고도 연결되고 또 오늘날에는요 성공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학문인데 읽고 나면 허무하기도 해요. 그 누가 몰라 그런 걸? 다 알고 있는데 요즘 성공학은 어떻게 나오냐면 구체적인 실천들이 나와. 그래서 매뉴얼 지침들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침대로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뭐 제가 하나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운명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로 태어났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불행하게 생각한다면 성공할 수가 없죠. 모든 경우 그래. 가난하다. 내가 왜 이렇게 뭐 키가 작을까 등등 뭐 이 운명에 대한 이제 수용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긍정 마인드로 바뀌라는 거죠, 그죠? 긍정의 심리학. 근데 긍정의 심리학으로 바꾸라는 모든 말의 핵심은 뭐냐면 아모르 파티 같은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것을 이제 만족하라는 거죠.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합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을 때, 그 가질 수 없음에 대해 산탄하지 말고 네가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라. 이런 지침을 주는데 그럼 마음이 좀 후련합니다. 근데 운명에 대한 사랑을 얘기할 때 이건 뭐 니체 얘기죠. 그런데 이 운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의 지침을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 있지. 그러면 갑자기 체념이 일어납니다. 뭐 대학에 떨어질 수 있지. 떨어질 수 있나 하지 않고 떨어질 수 있지. 그런 순간 말 하나만 바꿨는데 체념을 배우게 돼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지침들을 준다는 거야. 성공하기
이런 걸 만들어 줍니다. 이게 심리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윤리학도 아니고 경제학도 아니고 경영학도 아닌데 분명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해.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쌓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쌓을까요? 내가 이제 뭐 우리 수강생 여러분께 얘기를 했었잖아요. 명함을 하나 새기고 다녀라.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쓴 책을 선물하는 거죠. 이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명함 정도 하나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나와요. 명함을 줄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명함을 좀 해라. 사진도 넣고, 뭐 명언도 한마디 넣고, 뭐 자기소개도 잠깐 하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그런 명함을 만들어서 주라는 거죠. 그냥 악수하고 끝내지 말고, 그럼 성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에 관해서도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성공하기거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면은 이렇게 하세요라는 지침까지 주는 거야. 사람들은 이제 편하게 그걸 따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그 지침을 여러 명이 따르기 시작하면요. 결국 경쟁 관계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먼저 따르는 사람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건데요. 어쨌든 이 문제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뭐 사회적 관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요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자 한번 결론 부분 가보겠습니다. 19쪽 이제 마지막 19쪽의 마지막 문장만 보겠습니다. 참 번역이 자유로운 교육. 뭐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유를 추구하는 교육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리버럴 아츠라고 할 때 리버럴에 포함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인문학을 이제 이해하기 힘들었냐면 서양에서는 인문학이 휴머니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리버럴 아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츠를 기애니 기능이니 빼어난 활동 정도로 이해를 해왔었죠. 그죠? 활쏘기도 아츠고 또 논리학도 아츠고 수사학도 아츠고 뭐 의학이 전부 기능에서 빼어나면 전부 아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버럴 아츠의 아츠는 굉장히 포괄적 개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휴머니티 이 인문학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요소들은 리버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39쪽에 보면은 문법, 수사학, 논리학, 기하학, 대수학, 천문학, 음악, 역사학 뭐 등등 윤리학 이런 것들이 포괄되네요. 리버럴에 이런 게 들어가 있군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해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버럴의 의미는 단순한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무지 탈출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리버럴 아츠의 그 리버럴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갈고 닦는 활동을 말하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리버럴 아츠 할 때 그걸 뭐라고 인문학이라고 딱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리버럴 아츠는 인문학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버럴은 분명히 인간이 갖고 있는 지덕체로서 이런 기능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아츠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빼어나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인문학은 앞에서 본 것처럼 뭐 인간의 운명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시라든지 또는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공부하는 거였죠. 그래서 동양이 말한 인문학하고 서양에서 리버럴 아츠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베이컨의 학문의 진보를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요.